안녕하세요. 구조 엔지니어 김성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단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단열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근데 이쪽에 흥미가 있어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회사에 이쪽 전문가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어떤 주제를 갖다 정리를 하고 나서 뭔가 정리됐다 싶으면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위해서 정리하는 의미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그 한국에 이쪽 관련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그 단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갑자기 이 단열에 관한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계기냐면은 그 저희 집 앞에 이제 집 있는데 이곳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 집이 이제 옛날에 지어진 집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항상 이걸 새롭게 고치고 집을 고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창호를 갖다가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보고 아, 이거는 되게 또 그 창호의 시공과 그런 부분들이 그 열 손실이나 아니면 단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얘기할 게 생각할 만한 게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걸 보고 그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게 저희 집 앞집입니다. 요 앞집이고 그 보시면은 여기에 부분에 창호를 바꾼 게 이제 그 보이죠. 그래서 제가 요 오른쪽 그림은 이걸 갖다가 이제 가까이서 찍은 거죠.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외벽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 파사드를 떼어내고 여기 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 창호를 설치한 거거든요. 일단 이제 요렇게 한번 그림을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는 창호 교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창호 시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열에서는 사실 창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호가 그 열 손실이 제일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에 뭐 면적이 있겠죠. 그 밖을 둘러싸고 있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외벽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창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겠죠. 근데 이 창문을 통해서 손실이 되는 열은 그 창문이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통 건물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일단 그 단열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이 창문을 제대로 또 시공을 해야 그 더 새어 나가게 되는 그런 그 열 손실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문 쪽은 뭐 이렇게 계획이나 시공이나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뭐 계속 말해도 이거는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창호 교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창호 교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아까 앞집에서 그 오래된 집인데 창호를 바꿨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제일 처음 든 생각이 그 창호 교체를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왜냐면 옛날 집에 창호 교체를 할 때 그 창호 교체로 인해서 그 집에 그 곰팡이가 생기는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언뜻 생각이 났어요. 그게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면 원래는 옛날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원래 창문이 있었고 그때는 그 결로나 그 곰팡이가 피지 않다가 왜 창문을 좋은 걸 교체를 하면 곰팡이가 피고 그 결로가 생길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궁금해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회사에 있는 그 친구랑 좀 얘기를 했죠. 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제가 거의 질문을 한 수준이고 그 친구가 이제 대답한 수준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독일도 예전에 지은 건물들 뭐 30년대, 40년대, 50년대 그것도 그쪽에 지은 건물들 그 뭐 전쟁 전후로 나눌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쯤에 지은 건물들이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 독일에서 한 80, 90년대는 그래도 단열이 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 같은 경우는 단열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집을 보면은 이게 만약에 리모델링이 안 돼 있다면은 독일 말로는 잔이어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안 돼 있다면 그 외벽에도 단열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 평면에 그걸 한번 제가 여기에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게 이제 벽체라고 보면은요. 그냥 콘크리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옛날에 그 전쟁 전에는 뭐 거의 뭐 벽돌 뭐 이런 걸로 지어졌죠. 벽돌과 나무 이런 걸로 지어졌고 그 전쟁 후에도 뭐 콘크리트도 있지만 벽돌로 지은 것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콘크리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평면이에요. 그 위에서 본 그림이죠. 이게 이제 벽이고요. 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창이 있겠죠. 이 창의 위치도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지만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집이라고 하면은 이때에 그 열이 나가는 길이 있겠죠. 그 열이 나갈 때 어디로 나가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창을 통해서 나가는 열이 있을 테고 에너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 습기도 이렇게 나갑니다. 벽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이 열이 통과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타내는 수치가 있어요. 이게 독일 말로는 Wärme Durchgang Koeffizient,라고 하는데 UWer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U고요. 이게 아마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열 관류율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이 잘 통과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U라고 쓰고요. 요게 열 관류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잘 통과하는 정도죠. 이 U 수치가 이거는 UF라고 하고 요거는 UA라고 할게요. 이제 UA는 외벽에 열이 통과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이고 이 UF는 창문에 열이 통과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집이 있으면 이게 보통 그 외벽을 통해서 나가는 열보다는 창문을 통해서 나가는 열이 많습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두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UF가 UA보다 크게 됩니다. 이 말은 창문을 통해서 열 손실이 더 많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옛날 집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 요즘 에너지 그 손실을 줄여야 되지.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지어야지. 야 여기 보니까 이거 뭐 다 옛날 건물 자재고 그래서 뭐 창문도 보니까 뭐 하나짜리 유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이 손실이 많이 되겠네. 그럼 먼저 이 창문부터 손을 보자. 창문에 그 새로운 창문을 해가지고 이 열 손실을 한번 줄여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창문을 새로 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 있던 창문을 빼내고 이제 새로운 창문을 이렇게 쭉 다는 거죠. 이렇게 쭉 달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전 창문은 열 손실률이 높지만 이제 새로운 시스템 창호라고 하나요? 한국에서는 이 창문은 수밀성도 높고 그리고 열 그 저항력도 높겠죠. 그래서 결국은 UF 이 수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예전 거보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은 이게 UF가 UA보다 작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문을 통해서 생기는 열 손실이 그 외벽을 통해서 생기는 열 손실보다 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창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옛날 집 같은 경우 외벽이 단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 이때의 곰팡이가 그러니까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창문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 열이 대부분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됐죠. 그러면 내부에 있는 습기 또한 창문을 통해서 대다수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창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창문 교체하기 전이라고 하면 창문에 그리고 창문 틀에 그 결로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건 사실은 그 직접적으로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창문에 결로가 생기면 그걸 보고 닦아내면 되니까. 그죠? 창문 틀에도
그 결로가 있으면은 그걸 닦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곰팡이가 관리만 잘한다면 곰팡이가 생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새 창문이 들어왔어요. 새 창문이 수밀성이 좋고 열 그 차단율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그 열이 그 내부에 있는 열이 창문을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 외벽을 통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습기가 특히나 겨울철에 그 창을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외벽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습기가 외벽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요 벽에 이 부분에 그 내벽 안쪽에 그 결로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제가 그 전에 결로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그 어떤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벽이 그 바깥 공기로 인해서 차게 되고 그래서 그 외벽 안쪽에 표면 온도가 낮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따뜻한고 습기 많은 공기가 얘랑 부딪히게 되면은 그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습기가 더 이상 공기 중에 섞여 있지 않고 그 결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벽 그 안쪽에 그 결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로로 인해서 습기가 그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옛날 집을 갖다가 특히나 이때 그 리모델링을 할 때 옛날 집을 리모델링 할 때 특히나 창 쪽에 규정을 두는데 어떻게 규정을 두냐면은 그 창에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새로 시공하는 창의 유값이 그러니까 열 관리율 값이 외벽의 열 관리율 값보다 그 커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냐면은 아니 나는 그 창문을 통해 가지고 그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외벽이 곰팡이가 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창문을 갖다가 안 좋은 걸 써야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위로 이게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외단열을 하든지 내단열을 해서 그 외벽의 그 단열 효과를 높여줘야 되죠. 높여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 집이 있으면 여기에 창호를 통해서 그 U 값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U 값이 그 외벽의 U 값보다 작을 수가 있으니까 외벽의 U 값을 더 떨어뜨려서 결국은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창의 U 값이 더 높게 그렇게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로를 피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벽에 이렇게 단열 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외벽에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외벽 같은 경우는 그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외벽에 단열을 해주든지 이렇게 외벽에 단열을 해주든지 아니면 내벽에 단열을 해줘서 그 유값을 제대로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국에도 어느 정도 그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 같은 거는 좀 곤란하겠지만 옛날에 되게 오래된 건물들 그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그냥 창호만 바꾸는 게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집을 짓는 분들께서도 이제 이걸 알고 계시면은 그래 창호가 물론 요즘에 수밀성도 높고 단열 효과도 높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외벽의 그런 단열 효과보다는 그 낮게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외벽의 단열 효과보다 낮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외벽의 단열 효과를 창호보다 더 높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는 말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그 창호 교체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은 독일에서 이 창호 교체 아니면 창호 설치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떤 부분을 그 조심해서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지 이제 창호 시공 요 두 번째 창호 시공과 관계돼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좀 물어봤죠. 뭐 이런저런 것들 막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잘
저한테 그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일단 그걸 한번 해볼까요? 네. 창호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창호를 설치할 때 그 창호와 창틀과 그 구조체, 골재 사이의 마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뭐 창틀이야 그대로 있는 것이고 유리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유리 이제 설치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특별히 실수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틀과 그 개구부, 골조 사이에 그 틈이 생기거든요. 이 틈을 어떻게 시공할 것인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독일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걸 공고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독일에서 이제 창호가 있겠죠. 뭐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인면이에요. 이건 단면. 이게 창틀이고 요 위에 뭐 이렇게 창 그 글래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요걸 갖다가 요 밑에 요걸 갖다가 그 골재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단열을 해줘야 됩니다. 단열을. 그리고 나서 단열한 다음에 요 밖에 그 이렇게 테이프를 해줘야 돼요. 이 테이프라고 하는 반트라고 하는데 밴드라고 하는 밴드죠. 밴드를 여기 마감을 해줘야 돼요. 어떤 마감이냐면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라고 한다면은 요 안쪽은 그 공기도 통하지 않고 습도도 통하지 않는 그런 이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밴드를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요 바깥쪽은 그 외부에서 이제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리면 비가 이제 튀어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요 비는 막아주되 그 습기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마감재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요 창틀과 여기 창틀과 여기 구조재, 골재 사이에 마감재가 세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여기 가운데 있는 뭐죠 이게 단열재죠. 단열재인 거고 요 안쪽에는 그 공기도 통하지 않고 습도도 통하지 않는 그런 수밀한 밴드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요 바깥쪽에는 비가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그 방수 효과가 있지만 그 습도는 방수 효과도 이제 비가 안 들어올 정도만 해주는 걸로요. 습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제 요게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부터 보여드리면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 좋은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구글에 가가지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펜스터바우 갓게버라고 있는데 .de 요걸 갖다가 한번 그 쳐보시면 한국에서도 쳐보시면 요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 사이트를 찾아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창호 설치에 관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요즘 구글 번역도 되니까 요 번역도 다 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6가지 실수들, 창문을 설치할 때 6가지 할 수 있는 실수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표시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잠깐만요. 여기 어떤 걸 표시를 하고 있냐면 이제 요 사이를 이제 그 단열재로 막아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아직도 그 우레탄 폼으로 요 창틀과 그 구조재 사이를 막아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뭘 쓰라고 하냐면은 콤프리반트라고 이게 그 밴드인데 이렇게 생긴 밴드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아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려져 있을 때는 요게 이제 두께가 얇지만 이거 풀으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부풀러 올라요. 원래 이제 크기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밴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창틀이 있으면 이 창틀 주위에 이렇게 발라요. 이거를 바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안쪽 바깥쪽에 이 밴드 그러니까 그
방수 밴드를 발라주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창틀을 갖다가 거기에 이제 그 계구부에 이제 놓게 되죠. 그래서 뭐 수평 뭐 수직 맞추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놔두면 이 밴드가 하루 지나면 이제 24시간 지나면 요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던 밴드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그 창틀과 골조 사이의 공간이 얘가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막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한국에서도 뭐 우레탄 폼으로 하지만 독일에서도 아직도 우레탄 폼으로 하는 현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독일에서는 뭐 어떤 것들 어떤 이제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시공을 할 때 그 시공을 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갖다가 지켜서 시공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규정에 맞게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하자가 되는 거죠. 하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아무리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맞게 안 지으면 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회사들도 이 하자 어떤 게 그 규정인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대부분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규정이 그러면 뭐냐? 이 규정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잠깐만요. 그 규정을 갖다가 그 독일에서는 아네어칸테 레겔 대 텍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써보면 아네어칸테 레겔 대 테크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직접 번역을 하면 뭐냐면은 이거 인정된 기술 규정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딴 그 어떤 그 정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복잡하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뭔가를 독일에서 지으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독일의 그 설계 아니 건축 규정에 따르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은 이 아네칸테 레겔드 테시네 그러니까 인정된 기술 규정을 따라서 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네칸테 레겔드 테시네 이거 그냥 말만 들어보면은 그냥 인정될 기술 규정. 그럼 뭐가 누가 인정했는데 아니면 그 규정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 있는데 어떤 기술의 규칙인데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네칸테 레겔드 테시닉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냐?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시공 방법이 있으면 어떤 이제 그렇죠. 시공 방법인 거죠.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거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을 최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교육을 받은 시공자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 돼. 시공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시공자가 알고 있는 시공법 이렇게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게 충분히 검증된 방법이어야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 검증된 방법. 요 마지막 거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 검증된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시공법이 생길 거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있던 시공법과 지금의 시공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뭔가 몰라서 막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자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걸 원인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자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옛날 시공법과 지금 시공법이 다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검증된 시공법이란 말은 뭐냐면은 어떤 걸 갖다가 이제 시공을 했는데 그 시공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얘가 제대로 됐더라. 이렇게 하면 하자가 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이 새지 않는다든지 뭐 곰팡이가 쓸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값이 있더라.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이거는 그 시공 방법의 정당성을 입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공 방법이 아넥한테 해결될 테시닉이라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벌써 많은 수의 그런 그 케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교육을 받은 시공자가 알고 있는 시공법. 근데 그러니까 어떤 시공법이 있는데 그게 정말 좋아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몰라. 그러면 당연히 이게 시공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시공하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장에서도 이게 충분히 어떤 어려움 없이 시공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시공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보면 교육을 받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시공자는 어떤 시공자여야 되냐면은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세미나도 있고 뭐 이게 독일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미나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항상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자기의 지식 수준을 시공에 대한 지식 수준을 항상 현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옛날에 하던 그대로 방법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어떤 하자나 어떤 방법에서 어떤 하자나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정보가 시공자가 또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이론적으로 증명돼.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되고 뭐 그냥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뭐 이때까지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나가는 방법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을 하면은 그게 내가 누가 와서 이론적으로 질문을 하고 뭔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걸 이론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공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만 해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이걸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넥한테 해결될 테스트가 되는 게 아니죠. 이론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시공자가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시공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검증된 방법이어야 되는 것이죠. 요 세 개를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틀을 시공할 때 아넥한테 해결될 테크닉은 뭐냐면 어떤 조건이냐면은 창과 창틀 사이가 수밀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단열도 돼야 된다. 이제 요게 창틀에 요구되는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줘야 돼요. 이게 이제 제일 큰 틀이고, 근데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공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일 처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시공 방법들이 있을 때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실수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요 창틀과 골조 요 사이를 그냥 우레탄 폼으로만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시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레탄 폼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습도에 따라서 성질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 안쪽이나 바깥쪽에 아까 얘기했던 테이프 있죠. 방습지 그리고 방수지 이게 시공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우레탄 이 폼이 이 수밀한 게 아니거든요. 단열 효과는 있지만 습기가 이 우레탄 폼을 독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독일에서 아넥한테 해결될 테시닉에 대해서는 그걸 하지 마라 라고 돼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단열 효과도 이 방습, 단열, 방수 효과에서 단열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물이 거기에 결로가 생기는 것도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습이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열 에너지도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열 효과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 우레탄 폼만 쏘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도 그 뭐 유튜브를 제가 보고 그래 봐도 그냥 우레탄 폼만 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라고 막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저기 뭐야 시공을 해야 되냐? 여기 보면은 요 사이트를 한번 가보세요. 꼭 여기 보면 여기 펜스터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구글에서 바로 번역도 되니까 펜스터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펜스터 아임바우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또 뭐 그 창호 설치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건 이제 그 창틀을 갖다가 수직 수평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있을 텐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골재와 창틀 사이에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시공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그 테이프 있죠? 밴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바깥쪽이라면 그 습도는 지나가지만 빗물은 막아주는 그런 그 방습은 아니라 방수 테이프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그런 디테일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만약에 그 좌우로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방수와 방습지가 시공이 된다면 여기 안에 이 우레탄 폼으로 쏘아도 규정에 완전 틀린 방법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그 밴드 있죠. 아까 늘어나게 되는 밴드, 콤프리 밴드. 그걸 이제 시공을 하고 그 앞과 뒤에 그 방습지를 갖다가 시공을 하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 수밀하게 그리고 또 단열 효과도 되게 좋은 그런 시공 방법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너지 엑스페아텐 .org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그런 그 많은 그 자료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바로 해석 구글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디테일이 나와 있죠. 디테일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아까 봤던 그런 밴드가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디테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기 그 평면에서 본 거죠. 평면에서 본 거고 여기 이제 안쪽 창틀이죠. 그러니까 창틀 이렇게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그걸 잡고 있는 창틀입니다. 그래서 창틀과 여기 벽돌이거든요. 벽돌 사이에 단열재로 충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쪽 안쪽에 이렇게 밴드가 있어야 됩니다. 테이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습도도 지나가지 않는 그런 테이프고 요 바깥에는 습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테이프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혹시 이제 여기 안에 습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 좌우로 담아가지고 혹시나 뭐 여기가 뭐 갈라진다든지 그래서 이게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못 나오게 되면은 마르지 않으면 여기에서 또 이제 곰팡이가 쓸고 그 단열재 성능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뭐 그 성능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 밴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콤프리 밴드 얘 성능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얘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보니까 B1, B2, B3까지 있던데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게 쓰는 게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열 저항률 그것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그 시공할 때 뭘 조심해야 되고 뭐 그 화재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저런 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요 아까 콤프리밴드의 종류가 세 가지, BG1, BG2, BGR 있는데 BG1, BG2는 이 외벽에도 사용해도 돼요. 근데 BGR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죠. 건물 내부에 있는 그런 그 창틀 이런 것들 할 때 시공할 때 이제 써도 된다 뭐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다시 나왔죠. 여기 이제 얘들이 되게 얇은 애들인데 시공을 하고 나면 이렇게 부풀어 옵니다. 크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게 처음에 이제 꼬여져 있을 때 말려져 있을 때는 요만한 큰 크기이고 이제 창틀에다가 붙이게 되면 이제 요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 정도로 이제 부풀려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틀과 그 골조가는 사이가 이제 수밀하게 기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틀에 붙입니다. 이렇게 요걸 갖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제 제가 동영상을 찍다가 마지막에 화면이 끝까지 다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영상에서 제 설명이나 이런 것들 좀 빠져가지고 오늘 급하게 다시 찍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제 그 여기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케가시테 펜스터 몬타제 V1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 독일 애들이 어떻게 그 시공을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괜찮은 그 영상 같더라고요.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소리 좀 줄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재생 속도 그냥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 안쪽에 공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테이프를 붙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쭉 돌려서 붙여줍니다. 이거 제가 지금 빨리 돌리는데 나중에 그 꼭 유튜브에다가 이걸 한번 재생해서 보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바르고 난 다음에 창틀에 사이즈를 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콤프리반이 있는 거죠. 여기 딕시통스반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려져 있을 때는 이렇게 얇다가 붙이고 나면 그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게 부풀러 오르는 거죠. 계속 부풀러 올라가지고 결국은 그 창호와 그 골조 사이의 틈새를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붙이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뭐 다 모든 방향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붙인 다음에 이제 이 창을 갖다가 그 개구부에 이렇게 밀어 넣게 되죠. 이렇게 밀어 넣게 됩니다. 여기 위에도 약간 뜬 부분이 보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이 밴드가 부풀어 오르면서 이 틈도 막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수평 수직을 맞추는 거죠. 여기 이렇게 뾱뾱이라고 하나요?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수평 맞추고 그 밑에 카일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수직 수평 다 맞춰두고 그 다음에 고정을 시키는 거죠. 좌우에 그리고 위도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Diffusionsoffene Schlagregendicht라고 되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습기는 통하고 빗물은 막아주는 그런 테이프라는 말이죠. 이렇게 그 바깥쪽에 이 테이프를 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콤프리반 있었고 그 겉에도 이렇게 우레탄 폼으로 마감을 해줍니다. 이 우레탄 폼 마감하기 전에 그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우레탄 폼이 잘 여기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우레탄 폼을 시공을 해줍니다. 그죠? 천천히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해 주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밴드를 붙여야 되거든요. 밴드를 붙여야 돼서 그 밴드 붙일 때 쓰는 접착제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품마다 다르겠죠. 어떤 제품은 그냥 바로 거기 그 밴드의 접착 부분에 충분한 접착제가 발려져 있어서 그냥 붙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접착제를 발라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발라주고 그 다음에 롤러로 이렇게 쭉쭉 밀어줍니다. 그래서 완전 수밀한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우레탄 폼만 쏴주고 그 위에 그 양 옆으로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에 그 밴드를 시공을 해가지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콤프리반트를 시공을 해주고 그 위에다 또
우레탄 폼을 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필요한 밴드를 테이프를 갖다 테이핑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 시공을 한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그 창틀 시공에 관련된 다른 그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것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몇 번은 봤거든요. 봤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좀 더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단열에 관한 영상들을 뭐 만들고, 그 전에 자료들을 수집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어떤 그런 사이트나 이런 좋은 정보들이 있는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 그런 좋은 정보들이 있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패시브 협회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패시브 협회 같은데,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패시브 협회? 패시브 건축 협회? 네, 여기 있네요. 이 사이트가 맞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웬만한 패시브 하우스, 그러니까 단열과 뭐 이렇게 방수 뭐 이런 열과 방수 이런 쪽에 관련된 하자와 이런 사례들도 여기 보시면 질문 하자 사례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시공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론적 토대는 무엇인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전문가들이 여기에 어떤 자료들도 올리시고 사진도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요즘에는 구글 번역으로 해서 외국 사이트도 쉽게 번역을 해서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어색한 번역은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 내용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뭐 한국말로 돼 있고, 그리고 또 내용도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확인을 꼭 해보시면 아마도 앞으로 시공하는데 아니면 앞으로 뭘 지을 건축주분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되게 좋은 그런 지식을 미리 쌓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